자, 안녕하세요. 재무설계 원론하고 제가 상속설계하고 은퇴설계 여러분들하고 같이 CFP 과정 진행할 최동진 교수고요. 여러분들 CFP는 이제 AFPK 과정을 거쳐서 오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FPK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CFP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만이 아니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 크게 바뀌거나 그러신 부분은 아닌데 이제 계산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CFP 공부하실 때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공부는 우선은 책이 두껍지 않아요. 되게 두꺼워요. 그렇죠?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이만큼의 A 과정의 한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책 두께가 나올 텐데 거기다 재무설계 사례집 있죠. 거기다 요약집 주죠. 또 문제집 주죠. 이러면 그냥 책만 해도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단기간 내에 다 봐서 소화를 시켜서 점수를 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보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좋으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기 본인의 방법도 있으시니까 일단 정독은 하지 마세요. 만약 제대로 공부하실 거면 정독은 피하시는 게 좋다. 공부하실 때. 왜냐하면 책을 처음부터 정독하겠다고 1권서부터 붙잡고서 읽기 시작하면요 하루도 못 버텨요. 예. 아마 작심삼일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독은 절대 정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독해서 일주일 만에 책 한 권 다 읽었다라고 쳐도 어차피 앞에 거 기억 안 나거든. 그러니까 정독하시지 말고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흐르듯이 보세요. 흐르듯이 쭉 책을 흐르듯이 이렇게 맥락만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읽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확확 나올 거예요. 중간에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가면 돼요. 거기서 찾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동그라미 쳐놓고서 잘 이해가 안 간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책이 어떻게 생겨먹었다라는 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흐름을 파악한 다음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첫 번째는 그렇게 읽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뭐 투자 과목이나 부동산 과목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완전 공식으로만 가는 거니까 걔는 그냥 그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과목들은 이런 형태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과목들은 이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봤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이제는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정독이 아니고 이것도 천천히 조금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읽으시다 보면 그러니까 슬로우로 읽으시다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거는 천천히라는 부분보다는 약간 정독 약간 정독을 하는 느낌 요렇게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요 내가 이걸 읽었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신기하죠? 정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번 다 읽고 나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느낌이 책 한 권 읽었다는 뿌듯함이 남거든요. 뿌듯함이 나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읽는 거잖아요. 느낌이 달라져요. 희한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읽으면서 익숙한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대충 읽었어도 막 이렇게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이 나오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 깊이가 들어가게 돼요. 약간 깊이 있게 읽을 때 이때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부터 강의 듣지 마시고 쭉 책이 이런 거구나 라고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정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충 읽었었던 내용들이 떠올라요. 그게 사람이 그래요. 어차피 정독을 하고 읽어도요 안 떠오를 건 안 떠오르거든.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 끝냈으면 그 다음 문제를 푸세요. 문제 풀이.
문제풀이를 하실 때도 요령이 있어요. 문제풀이 할 때 처음부터 해답 안 보고 문제 푼다고 생각하는 건 일절 버리세요. 그거는 만용이에요. 절대 그렇게 갖고 답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00문제 풀었을 때 약간 정독하고 강의만 듣고서 100문제 풀었을 때 정답 낼 수 있는 확률 높지 않아요. 절대. 합격할 수 있는 확률 절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답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인가 이거 체크한다 의미 하나도 없어요. 왜? 걔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고요. 걔는 시간 낭비예요. 문제풀이 할 때 해설을 철저하게 같이 보면서 문제 푸세요. 차라리 해설에 답이 뭐다라는 걸 확인하고서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일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맞고 틀리고 하는 걸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의 문제풀이는 정독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한 번 더 본다라는 거지 진짜 문제 푼다라는 게 아니거든. 진짜 문제 풀면 다 틀릴 텐데. 예. 우리가 느낌이 문제 푼다라고 해서 문제집 갖다 놓고 문제 푼다라고 하면 진짜 문제 푸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해답 어차피 답 틀려서 해답 보고 하는 건 그 문제 푼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재를 문제와 더불어서 교재를 정독한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다 끝났을 때 이것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진짜 이때는 이제 교재를 한번 정독을 한번 해봐요. 이때는 진짜. 근데 이게 의외로 이때 정독을 시작하면요 이 시간까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때 정독하다 보면 계속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져서 그런데 이렇게 가면요 속도가 오히려 빨라요. 처음부터 정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엔 잔상도 많이 나고 노이즈도 많이 끼고 우리가 저런 거거든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건 머릿속에 얼마만큼 찌꺼기가 남느냐 안 남느냐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에 찌꺼기가 많이 남으면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깨끗하게 비워지면 못 푸는 거였는데 많이 누적시키다 보면 당연히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라면 돼요. 이때가 진짜 문제 푸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그래서 여기는 뭐를 하면 안 돼요? 낙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문제집에 낙서하지 말고 이때는 문제들 답도 체크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하고 정독하고 나서 문제 풀이 이때는 이제 뭔 난리를 치셔도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지식형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읽는 게 낫지? 아니에요. 해보면 이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 다음 사례형 공부하실 때는 물론 지식형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례형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례형 공부하실 땐 1번 문제 풀고 이게 계산기 문제라 하루에 5문제 정도씩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하루에 5문제 정도씩 또는 6문제 정도씩만 푼다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처음부터 무조건 다 푼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례 문제 처음부터 다 풀어봐야 어차피 의미 없어. 왜? 해답 보고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5문제든 또는 10문제든 자 이렇게 풀었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푼다는 거지. 문제는 11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20번까지 풀었다. 이거 안 푸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렇게 풀 거면. 왜냐하면 사례 문제를 푼다라고 하게 되면 사례를 이렇게 풀었을 때 기본적으로 문제 풀고 다음 문제 풀었을 때 앞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자, 20번 문제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1번 문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왜? 풀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풀 수가 없어. 왜? 이때 답안 나와서 해답 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못 푼 거예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보고 해답 보고 풀어요. 해답 보시고 풀고 그 다음 날짜에 이런 만용 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 날짜에 1번서부터 다시 푸는 거예요. 근데 1번서부터 다시 푸는데 보면 어저께 한 번 했다고 또 답이 바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금방 풀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1번서부터 쭉 풀다 보니까
한 7문제 정도를 다시 풀었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8번, 9번, 10번. 세 문제 정도만 더 여기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12, 13번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이 10문제를 갖다 놓고 푸는데 1번 문제 안 풀렸으면 1번 문제 다시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1번 문제 3번씩이나 풀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처음에 1에서 10번까지 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1에서 10번까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문제 정도는 새로운 문제가 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문제 6문제고 나머지 4문제가 시간 배정상 기존 문제면 기존 문제 푸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겠지. 그치? 그리고 내가 배정한 시간은 1에서 10번까지 새로운 문제 푸는 10문제 푸는 시간이 배정이 돼 있는데 1에서 4번까지 이제 빨라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1에서 4번까지 빨라지다 보니까 나머지 6문제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문제들이 많으니 더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한 4문제 정도를, 4-5문제 정도를 추가로 풀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또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부턴가 나는 하루 동안에 20문제, 25문제, 30문제를 풀어도 그 시간은 얘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처음에 푼 거하고. 익숙해지고 빨라지고 숙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1번서부터 풀고 2번 풀고 그 다음 쭉 순차적으로 풀고 나서 다 풀고 났더니 과목 전체 돌리니까 한 달 됐어. 그랬더니 다시 첫 번째 과목 가서 1번 문제에서 푼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걸 다시 한 달 반복하고 다시 간다? 어차피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하나씩을 확실하게 보내버리되 누적시켜서 보내야 돼. 누적시켜서.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훨씬 더. 그러니까 얘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도 누적시켜서 속도를 줄이면 속도도 빨라지게 하면서 그 성과를 올리는 그런 형태잖아요. 똑같이. 걔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공부는 하는 요령은 이런 요령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시작을 해보죠. 이게 오프라인 강의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면 공부하는 요령 같이 또 얘기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잠깐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재무설계 원론. 자, 재무설계 원론 쪽에 나오는 파트들 살펴보게 되면 A 과정하고 특별히 뭐 다를 거는 없어요. 다를 거는 없는데 거기에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2페이지, 3페이지 이게 좀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 왜냐면 재무계산기라는 걸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과목 들어오시기 전 또는 지금 현재도 재무계산기 누르는 거 20몇 시간 정도 학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재무계산기라는 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히려 더 간단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제1절 종합재무설계의 의미. 쭉 내려가셔서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이거 먼저 얘기하죠. 자, 과정이다. 재무설계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이 과정인데 어떤 과정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와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첫 번째 장에서는. 그래서 목표와 과정,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나간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단일 재무 설계가 나오고, 그럼 단일 재무 설계. 단일 재무 설계는 다음 페이지의 4번째 줄에 단일 재무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3줄 내려가서 보시면 한 가지 영역.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복합 재무설계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렇죠? 복합 재무설계. 그거는 몇 가지. 몇 가지 영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종합재무설계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양한 영역. 통합적.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통합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에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재무설계는 쭉 나오면서 6가지 영역에 대한 통합적. 그래서 6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지식형 문제 말고 사례형 문제를 볼 때는 사례형 단일 사례가 있고 복합 사례가 있고 종합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례형 문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나올 거다.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종합재무설계 영역. 그럼 이제 우리는 쭉 이제 여기서 이제 종합재무설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종합재무설계에서는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항상 나오는 단어. 목표의 구체화. 현금 흐름 관리. 그 다음에 저축 여력. 장단기 분석. 그 다음 통합적 자산운용.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재무 관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저축 여력을 장단기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 자산 운용을 하는 요 4가지. 요게 이제 재무 관리. 요걸 근간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재무 관리서부터 쭉 나오는데 요 안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 내용은 지금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다 되면 그럼 언제 6과목을 다 끝냈을 때 그랬을 때 와서 그냥 눈으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 수업부터는. 그 다음에 종합재무설계 대상은 누구냐? 그럼 대상 모두 다. 종합재무설계 대상은 모두. 그다음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관리와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합재무설계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1절은 여기서 끝. 1절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재무관리라는 게 이거고 모두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과정이다. 예. 그래서 막 그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쫙 나와 있는데 네, 그 핵심되는 단어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 2절 넘어가서 자격인증자. CFP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A과정에서도 뭐 역사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쵸?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13페이지 맨 밑에 첫 번째 자격인증자 역할에 보면 재무 주치의다. 그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게 되면 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훈련을 통해서 통찰 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맨 위에 줄에도 통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통찰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경험에 의해서 그 부분이 지혜가 쌓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통찰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인증자가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고객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 협업을 하고 그다음 동의가 없으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청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 것. 동의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 것.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거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FP 자격 인증자 위상 변화. 이게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뭐 CFP 자격 인증자뿐만이 아니고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변화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에서 재무설계 전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회사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고객 입장으로 이동. 그래서 맨 밑에 회사를 대리했다면 지금 고객 중심의 금융주치의다. 그래서 회사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CF 자격인증 위상 변화에서 판매 대리, 서비스 다양화, 서비스 표준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그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격인증자 역량.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지금 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료했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니까 그렇게 돼서 시험을 보고, 이걸 합격을 하게 되면, 그리고 CFP 같은 경우에는 A과정하고 다르게 뭐가 필요해요? 실무 요건을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다 갖추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서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거쳐서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실무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윤리를 지키겠다는 윤리 서약을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AFPK 같은 경우에는 수료하고 시험 보고 서약하면 끝이죠. A 과정은 2단계를 거치는데 C 과정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거기 전문 능력 바로 위에 딸락에 보면, 그래서 역량이 필요한 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전문 기술, 전문 지식, 전문 능력에다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거가 필요하다. 바로 밑에 그럼 전문 능력은 뭐냐? 수집, 분석, 통합이라는 세 가지 프로세서적인 요소를 가진다. 전문 능력은 정보 수집하고 그걸 통합하고 분석하고 통합이죠. 순서는. 예. 분석해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집.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모으고 확인하고 분석. 기회와 위기. 여기서 이제 제약이라고 표현했죠. 예, 제약. 평가하고 통합. 요거를 수행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 중에서 CFP의 역량 중에 전문 지식만으로 묶인 것은, 전문 능력만으로 묶인 것은, 전문 기술만으로 묶인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 쭉 나열해 놓고 전문 기술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시오라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전문 지식.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첫 번째 줄에 계속교육이나 전문 서적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교육도 포함이 되고, 그 옆에 전문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 보니까 전문 기술은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여기는
여기는 고객과 동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동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전문가 정신의 원칙과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전문가적으로 뭐 어떤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뭘 수행했고 이러면 전문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가적 책임,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여기 해당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인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CF 자격인증자의 훈련. 그럼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네,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교육시험 경험 윤리.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경험을 쌓고 윤리서약을 하는, 윤리 기준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훈련은 전문 지식 습득, 태도 확립, 기술 배양, 습관 형성,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태도를 확립하고, 전문 기술을 배양하고, 습관을 형성하는. 그래서 첫 번째, 전문 지식의 습득.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 여기에는 통찰력. 통찰력을 갖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네, 제가 글씨를 이쁘게 잘 못 써서 최대한 이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필기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쭉 지문 읽으면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하시기 편하게 필요한 단어만 이렇게 적는 거니까 이걸 꼭 뭐 이것만 보고서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천천히 열심히 쓰는데 잘 못 써요, 글씨를.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다가 자꾸 지우고 그러는데, 예, 글씨 참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서, 제가 쓰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익숙하게 익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지, 이걸 필기해 갖고서 이것만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요약집 따로 드리잖아요, 그쵸? 전문 지식은 습득은 통찰력.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통찰력을 갖추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세제를 포함한 금융, 부동산 정책, 화폐 시간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통찰력이라는 게, 통찰이라는 게 미루어 꿰뚫어봄이라는 거거든요. 알아야지 뭘 꿰뚫어보지. 모르면 꿰뚫어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시경제. 뒤쪽에 가면,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세제. 세제 부분이나, 아니, 정책 부분. 부동산 정책이란 정책 부분. 그 다음에 TVM.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태도의 확립. 정체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태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는 윤리의식. 그쵸? 그다음에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고객이익. 당연히 고객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문가. 주도적 행동.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주도적인 행동.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주도적인 행동이 여기서 이 주도적 행동이 고객의 공감과 동의를 수반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 이 교재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주도적으로 고객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고객에게 공감을 얻고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고객과의 역할 분담, 책임과 역할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술. 맨 밑에 보면 기술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경청 얘기 나오면 전문 기술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경청. 그리고 두 번째 몰입.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 공감은 이제 공유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이해를 공유하는 능력. 그래서 거기 옆에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감은 바로 밑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다. 어떤 사람과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감은 인지적 공감, 감정을 이해하는 거고 감정적 공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재무 설계를 수행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행동들은 고객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그걸 따라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제시를 해도. 그래서 우리 교재는 전체적으로 이 단어와 이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얘기하죠. 요런 게 됐을 때 네 번째 신뢰가 형성이 되겠죠. 신뢰에 대한 형성. 거기 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줄에 신뢰는 조직 또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인간관계와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측면, 긍정적인 연결, 확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뢰에 대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공감하고 경청하고 몰입해주면 신뢰가 쌓이겠죠. 그러면 고객이 따라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한국 FPSB에서 국제 FPSB에서 갖춰야 될 전문 기술이라는 건데 신뢰 구축. 신뢰 구축을 하려면은 신뢰다라고 하는 걸 약간 이제 우리 교재에서 살짝 벗어나서 얘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신뢰는 뭐가 있어야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문성, 공정성,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행동. 그리고 정직. 공정. 전문성.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적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요거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성과, 요거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 저 친구는 일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이 별로야. 데리고 있기 정말 힘들걸. 저 전문가분은 사람도 좋고 해보니까 성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은 신뢰받을 수 있겠죠. 전문가분은 상담 잘하고 일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분은 신뢰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뭐 그런 형태예요. 그 다음 고객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뢰 관련되는 부분은 그렇고요. 고객과의 관계는 공감, 상호 합의, 이의나 불만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처리. 여기서도 상호 합의해야 된다는 거. 상호 합의하려면 공감을 느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다음 효과적인 의사소통, 성찰적인 경청, 비언어적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설득력.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설득력.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설득이 주도적으로 고객이 원하지 않았는데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통해서 공감을 일으키고 동의를 일으키는 그런 설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기부여. 그 다음 고객의 지지. 동기부여도 마찬가지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고객과 재무설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했었던 그런 상황 안에서의 동기부여지 그걸 벗어난 상태에서의 의욕적 동기부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여기서의 동기는 고객과 설정한 목표 범위 내에서. 그 다음 고객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문제 식별 및 해결, 대안의 선택, 기술 적응력, 그다음 감성지능, 그리고 맨 밑에 고객과 특수관계자 또는 다른 당사자의 감정을 인지하도록 고려해야 된다. 인지하고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여기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더 이제 풀어서 넣어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어들을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뭐 외워서 될 건 아니고요. 그렇죠? 몇 번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습관 형성. 습관 형성. 상시 학습을 하고 정기 미팅을 하고 신뢰를 유지하는데, 신뢰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거기 세 번째 줄에 쌍방향, 신뢰는 쌍방향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신뢰를 획득하는 요소 쭉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되고 한 가지 요소는 배제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신뢰와 관련되는 내용. 첫 번째, 들을 만한가. 내용이 괜찮아?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 질을 의미한다. 의존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관성, 전문성이 느껴지는 것,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따를 만한 거. 거기서도 신뢰성, 거기 쭉 내려가서 보면 네 번째 줄에 이런 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일관성. 세 번째, 알고 있는가. 뭐를? 나를. 즉, 내 상황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친밀감, 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뭐 소통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감정적 친밀감, 지적 친밀감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친밀감에는 감정적, 지적 친밀감.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상세히 안쪽에 있는 얘기를 안 다루고 쭉 포인트만 얘기를 하는 건 안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읽어봐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핵심되는 포인트들만 쪽쪽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건 피해야 될 거. 요거는 해야 될 거. 요거는 하면 안 될 거. 자기 중심적인가. 자, 요 자기중심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자신의 필요, 관심, 목표에 맞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요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이거는 고객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격 인증자의 습관 형성과 관련된 신뢰 유지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들을 만한지, 따를 만한지,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인증자의 성장. 그러면 이건 이제 자격인증자는 어떻게 성장이 되는가? 를 살펴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개인들이 규칙과 원칙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맥락적 경험,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적 경험을 옮겨가는, 핵심을 딱 파악하는 걸로 옮겨가는. 그래서 주어진 고객의 재무 상황을 단편 정보에서 복합적인 정보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성장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게 되면 규칙과 원칙에 얽매여서 의존하는 단계가 된다. 근데 거기서 핵심을 잡는 맥락을 짚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단편적에서 종합적인 파악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달라고 보시면 가로 1번 초보자.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인지할 수 있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인지할 수 있는 일련의 정보에 익숙한 것, 해지는 것. 그래서 정보의 맥락도 없고, 그 다음에 상황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맥락에도 뭐 상황에도 어쨌든 규칙과 원칙을 따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정한 규칙이 주어지고 초보자는 이런 규칙에 일관되게 따르는 방법이 온다. 이거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초보자는. 첫 번째 초보자는 초보 재무 설계사는 규칙에 우선을 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숙련자. 중고참 정도 되는 거겠죠. 숙련자.
충분한 규칙, 충분한 요소 두 번째 줄에 충분한 요소와 규칙들을 흡수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석하고 차별화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분석하고 차별화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 쭉 밑에 내려가서 그럼에도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그럼에도 이러한 직관적인 상황 인식은 의사결정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즉 결정에는 결정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까지는 가지 못한다. 약간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되지 않는다. 숙련된 자격인증자는 자신이 식별한 목표와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에 배운 분석 규칙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숙련자 같은 경우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다시 일종의 결정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전문가. 두 번째, 그러니까 전문가 같은 경우엔 두 번째 줄에 경험에서 성공한 반응을 활용한다. 그다음 바로 밑에 직관적 대응. 그래서 원하는 결과의 관련 상황과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어떤 행동 방침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을 한다. 경험을 활용한다. 즉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가서 보시게 되면 CFP 자격인증자의 활동과 보수 형태. CFP 자격인증자의 활동은 넘어가셔도 되고 보수 형태의 내용을 좀 보면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보수 형태. 요걸 단독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문항 안에 껴넣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보수 형태 보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그 표 1-4 위에 있는 문구가 표 1-4에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재무 설계에 대한 보수의 형태 P, 그 다음에 커미션, 샐러리 이렇게 급여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P라고 얘기하면 커미션이라고 얘기하면 P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어떤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상품 판매를 위해서 상담을 제공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P 베이스 같은 경우 상담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고. 상품 판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급여.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특징하고 내용 나옵니다. 특징하고 내용. 여기 안에 있는 특징하고 내용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특징과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요거부터 볼까요? 그 흐름 먼저 보죠. 흐름 먼저 보면 세 번째 줄에 60년대 커미션, 70년대 피오니, 그래서 피오니 고수하는 방식, 재무설계사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은 커미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P 방식이 있고 커미션 방식이 있고 샐러리 방식이 있으면 P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상품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그 상품을 떠나서 진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커미션 방식에 의한 부분이면 아무래도 좀 수수료가 비싼 걸 권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유인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다. P 방식 같은 경우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다. 근데 커미션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P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 없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와 그러니까 본인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상품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P&E 보수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전문가의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업이, 여기서 업은 이제 협업이, 협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섞은 거. 요게 이제 두 개 섞은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방식이다. 그래서 자문해주고 상품 팔게 되면 보수받고, 그러면 자문도 더 잘해줄 수 있고 상품도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커미션이 결합된 방식, P-베이스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써있죠,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수에 따른 특성 비교, 여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이 파트가 다 거기서 그 말이 같고 그 말 같고 이렇게 써있는데, 커미션 온이하고 P&E 커미션, 그러니까 P-베이스하고 그 다음 P&E 방식의 정보의 객관성, 전문성, 컨설팅, 사후관리, 고객 중심 관점, 요 부분을 잘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이 그대로니까. 다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요건 상품 위주. 요건 상품이나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근데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게 단점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샐러리 방식은 빠진 상태에서 개별 방식과 통합 방식. 어느 게 더 낫느냐, 그럼 상품과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느냐, 어느 게 더 자산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순수하게 P방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게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P가 늘어나요. 커미션 방식은요, 자산이 늘건 줄건 상관이 없어요. 상품을 뭘 팔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상품 중심인지 고객 중심인지, 고객의 자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완전한 객관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그 문구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경우에. 커미션 같은 경우에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품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전문가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고 또는 고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커미션 위주였던 보수 방식이 그 밑에 P를 받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 예,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차시 1장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차시는 재무설계 이론적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